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겨우 고작 40살 정도였다는데 그 사실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나이에 과연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고요. 거창하게 이룬 것은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계획했었던 꿈꿔왔었던 인생의 방향대로는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거의 어긋난 적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일만을 제외하고는요. 그건 바로 저의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운명이라고 착각했던 남자친구를 만나 원하지도 않던 결혼을 하게 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는 악연이라는 게 바로 저와 제 전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겠죠. 얼마 전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잘못되었었던 악연의 고리를 이제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위로가 되길 바랄게요. 조금 일찍 사춘기가 찾아왔던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저의 인생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도 저는 주관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뚜렷한 성격이었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싫어했었고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했었죠. 아엄마, 장난감 아빠가 꺼내줄게. 가만히 있어. 위험해. 아니야, 하음이 혼자 할 거야. 아유, 우리 딸이긴 하지만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센 건지 모르겠네. 누구긴 누구야. 딱 당신 닮은 거지. 하여간 부전여전이라니까. 다른 집 애들 보니까 혼자서 뭘 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라던데 우리 집에는 자기 혼자 뭘 다 하려고 해서 또 고민이네.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싫다고 해야 할지 참. 뭘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스스로 하려고 했고 도움을 받는 게 편하겠다 싶은 일도 일단 제가 먼저 해보려고 했죠. 그런 저의 성격과 고집에는 저희 부모님도 종종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독립된 나만의 공간을 좋아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의 이런 성격은 연애관, 나아가서는 결혼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비혼주의로요. 저에게는 누군가와 서로 의지하며 하루 24시간 평생을 함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결혼을 하는 저 자신이 그려지지가 않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냥 혼자서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거의 유일한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성격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몇 번의 연애를 하면서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 건 설레고 좋은 일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서 더 발전을 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았죠. 그러던 저는 거짓말처럼 미래의 저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다소 특이하고도 어이없는 일화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카페에 벤치에 두었던 무선 이어폰을 그 사람이 잘못 가져가는 바람에 만나게 된 경우였어요. 서로 사용하고 있던 무선 이어폰 기종이 같았던 데다가 마침 둘 다 이어폰에 아무런 케이스를 씌우지 않고 다니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죠.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 있던 이어폰 보셨어요? 어,
이어폰 기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두고 갔던 이어폰을 찾으러 허겁지겁 뛰어왔고 그 사람도 잘못 가져간 이어폰을 돌려주러 황급히 되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카페 테라스 쪽 벤치 근처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던 저희 둘은 곧 눈이 마주쳤고요. 제가 이어폰의 기종과 색상을 말하자 그분이 반대쪽 손에 쥐고 있던 이어폰을 내미시더라고요.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던 블루투스가 제 폰에 연결되는 것까지 확인한 그분은 얼굴이 빨개져서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로 더듬더듬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이어폰이랑 똑같이 생겨서 저도 여기 주문하느라 벤치 위에 제 짐들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 이어폰은 바지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오해할까봐 얼른 주머니 속에 본인 이어폰을 보여주는 정성까지 보이시면서요. 그 모습이 어쩐지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당황을 하니까 저는 문득 조금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약간 제 스타일로 생긴 호감형이라서 그랬던 것도 컸고요. 저는 약간 놀라는 척을 하면서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아까 울면서 달려왔거든요. 죄송해요. 저는 진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깜짝 놀란 그 남자분이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는 다시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어폰을 받아들고 몇 분쯤 더 기다리고 있었고요. 잠시 후 그분이 카페에서 파는 수제 쿠키 세트를 사오셨더라고요. 커피는 이미 드신 것 같아서 이거라도 좀 드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장난이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가 이 수제 쿠키 유명하다더라고요. 저도 아까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죄송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세요. 장난으로 했던 말에 돌아온 보답치고는 너무 과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사실 남자친구도 그때 이미 저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한테나 그런 선물 하는 사람이 아니라나 뭐라나 하면서요. 어쨌든 저희는 그날의 그 사건을 계기로 서로 알고 지내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쿠키를 받고 제가 보답의 의미로 가는 길에 떡볶이를 샀었고 그러다 밥집을 찾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연락의 구실이 되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호감은 금방 썸으로 이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사람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고 남자친구는 35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년 만에 새로 시작한 연애였어요.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은 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분명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결혼 생각이 딱히 없는 비혼주의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난 혼자만의 내 시간, 내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누군가랑 같이 사는 게 조금 버거울 것 같아. 우리가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빠는 결혼 생각이 있는 거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해두는 거야. 나도 지금 당장 누군가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 정도로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니까 성급하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실 저는 속으로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제가 비혼주의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그동안 했었던 몇 번의 소개팅에서 거절을 당한 적이 2번쯤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그게 서로 20대였던 시절의 일이었는데 30대가 된 지금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저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본인도 당분간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저는 그 당분간이라는 전제가 조금 마음에 거슬린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일지도 알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우리 관계에 끝이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대로 꼭 결혼 문제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숱한 지난 연애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은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연애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건 너무 쉽다였습니다. 말 그대로 쉬웠어요. 모든 것이 다 수월했거든요. 그동안 과거에 해왔던 저의 연애들이 왜 그렇게 어려웠었나 싶기까지 할 만큼요. 그건 아마도 남자친구가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보자면 남자친구는 거의 주관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좋다는 걸 다 맞춰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굴거나 그 사람에게 제 주장을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제 주관이나 고집이 확실한 편이었지만 그런 만큼 상대에게도 제 의견을 강요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제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요. 거기다 성격을 보면 대충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남자친구는 스스로의 주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제가 좋아서 저에게 다 맞춰주고 있다는 게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잘해야겠다는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지간한 건 다 제 의견대로 들어주는 대신 저도 일상에서 사소하게 남자친구를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히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더 만났는데도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 싶을 만큼의 갈등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요. 저는 책에서나 보던 이상적인 연인 관계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맞이하게 된 거의 첫 번째 갈등이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귄 지 3주년을 지나던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자친구가 부쩍 저를 만날 때마다 본인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한다거나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는 부부들을 보며 좋아 보인다는 말을 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도 약간씩은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던 차였죠. 그 문제를 두고 정말 오랜 시간 전에 없던 공방전을 이어온 끝에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니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치열한 과정을 겪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남자친구의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음이 네가 결혼하기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결혼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사실 없었어. 이대로 연애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서로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괜찮잖아. 너무 잘 지내지. 그래서 너랑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욕심이 들더라고. 헤어질 때마다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들고 이러다 너랑 헤어지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하고. 나는 결국 남녀가 결혼을 해야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너랑은 결혼까지도 하고 싶고 네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고 싶어. 말이 나온 이상 이 단계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사람과 저의 미래는 뻔했습니다. 당장 헤어지지는 않더라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었겠죠. 솔직히 저도 아직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했어요. 단순히 결혼하고 싶다 하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10몇 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했고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는 본인이 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후에 달라지는 관계와 그 속에서 맞이하게 될 변화나 갈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정을 들어가며 저와 논의하기도 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하고 또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꿔서 결혼을 결심했고 그 이듬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는 다른 부분도 많았고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부처럼 수천 가지의 가정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없다시피 할 텐데도 부부가 된다는 건 예상 밖의 상황이 언제든지 생긴다는 의미더라고요. 당신은 일찍 자고 잠기가 예민한 편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아예 옆방에서 잘게. 나야 그래주면 고맙지. 그런데 옆방 불편하지 않겠어? 거기 침대도 없는데. 괜찮아. 나 때문에 계속 깨서 잠 설치는 것보다야 내가 좀 불편한 게 낫지. 몇 번 해보고 정 불편하면 옆방에 매트리스라도 하나 사서 놓지 뭐. 알았어. 그리고 아침에 토스트 먹고 가면 힘들지 않아? 내가 저녁에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국이랑 밑반찬 같은 것들 해서 담아둘 테니까 그거 꺼내 먹고 가. 남편과 제가 가장 다른 부분은 생활 패턴의 문제였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인데다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아침도 먹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녁형 인간이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꼬박꼬박 밥도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의 특성상 회식이나 접대, 술자리 모임 같은 것들이 잦아서 다음날 아침에 꼭 해장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연애만 할 때는 어차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수면 시간과 잠깨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먹는 것, 입는 것, 개인적인 취향이나 혼자만의 취미까지도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게 결혼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대한 서로 조율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하기도 했고요. 서로 상대방에게는 뭔가를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서로가 싫다고 하면 더 말을 얻는 경우도 없었고요. 서로 좋아하는 것들은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귀고 있던 시절처럼 결혼 후에도 크게 다툴 일은 없더라고요. 나랑 결혼하기 잘하지 않았어? 아유, 또 시작이네. 몇 번을 묻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진지하게 대답해보라고. 객관적으로도 요즘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은 진짜 찾아보기 드물다고. 어떻게 생각해? 당신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 맞을걸? 결혼하길 잘했지? 안 했으면 후회했겠지? 남편은 입만 열면 본인과 결혼하기를 잘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퍼부어댔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주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인 모양이더라고요. 대체 왜 저렇게까지 제 대답을 듣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는 했습니다. 대답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 원하는 대답도 해줬죠. 본인의 완벽한 남편 역할에 대해서 저 생색내는 것만 제외한다면 저도 남편에게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들도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니 흐르는 세월과 함께 차츰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평생 부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친구처럼 또 어떨 때는 서로의 보호자처럼 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고요.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지 않는 행운이라는 걸 잘 알기에 저는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싶었죠. 저와 남편의 주변에는 이혼한 커플들이 숱하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노력해서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찾아온 일이었죠. 나 이번 주에 동창회 좀 다녀올게. 동창회? 어딘데? 당신 그런 모임 잘 안 나가더니? 우리 중학교 동창 모임인데 내가 하도 안 나가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이번에도 안 오면 벌금이네 어쩌네 하면서 하도 귀찮게 굴어서 아무래도 올해는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고. 당연하지.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먼저 자고 있어. 남편은 평소에 친구가 많은 편인데다 평소에도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모임이 작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동창 모임 같은 곳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올해는 한번 나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늦게까지 마셔도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남편이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문제가 생긴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당신 또 어디 나가는 거야? 나 친구가 우리 동네 근처에 지나가다 들렀다는데 잠깐 만나고 들어올게. 이 시간에? 벌써 10시도 넘었는데? 친구 누구길래? 승훈이. 당신도 알잖아. 우리 결혼식 때 왔었던 내 고등학교 친구. 오래 안 걸려. 그냥 커피나 잠깐 마시다 들어올 것 같아.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잖아. 동창회를 다녀한 이후부터 저희 남편이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와 모임을 좋아하기는 해도 한편으로는 또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난 뒤로는 다시 집 밖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자꾸 친구를 만나겠다며 다시 집 밖을 나가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찾아오는 친구들도 참 다양했습니다. 승훈이, 정민이, 현석이, 제가 아는 이름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름들도 있었어요. 자꾸 집 밖으로 나돌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당연했고 심지어는 딸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성격이며 외모의 취향까지 남편을 빼다 박았다 싶을 정도로 남편과 똑같은 판박이었거든요. 낳기는 제가 낳았는데 저는 거의 닮은 구석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요. 남편은 원래 본인의 축소판이다 싶을 정도로 딸아이를 볼 때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너무 예뻐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적인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가 꿈이었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딸이 태어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책 읽어주기 시간과 놀이 시간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독감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났다 싶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평일에 퇴근한 이후로는 최대한 딸과 함께 놀아주려고 했고 주말에도 이틀 중 하루는 반드시 셋이서 잠깐이라도 밖으로 놀러 나가는 시간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디에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딸아이와의 시간도 뒷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러게. 오늘 우리 지우가 인형의 집 조립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아빠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셨나 보다. 아빠 미워. 아빠 약속도 안 지키고 날마다 밤에 늦게 오고. 바쁘셔서 그래. 오늘 못한 건 아빠가 주말에 해주실 거야. 아니면 엄마가 오늘 지우랑 같이 할까? 매일 딸아이가 아빠를 찾는 건 거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나중에는 지우와의 약속까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주말에 가기로 했던 동물원도 놀이공원도 바닷가도 남편에게는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서는 늘 변명이 있었죠. 회사 일이 바빴다. 갑작스런 접대가 생겼다. 1박 2일로 지방에 출장을 가야 한다 등등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한 일도 믿지 못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딸아이도 모두 남편에 대해 기대조차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약속을 잊어버리고 변경해대는 건 예사였어요. 저에게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은 말을 했었다며 우기기도 했어요. 예전보다 술도 자주 마셨고 집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지우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겨두고 저와 데이트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서로 일과 육아에 지친 피로를 그런 시간들로 힐링하며 재충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진 건 물론이었고 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는 그저 대답만 할 뿐이었고 먼저 저에게 말을 거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저에게는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요. 이미 남편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었죠. 결국 결심을 한 저는 어느 날 하루 나를 잡고 남편을 붙들고 앉혀서 진실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 자꾸 안 하던 행동들만 계속하고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당신이 지금 당신 행동들을 한번 돌아봐. 바뀐 게 없는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약속 있다고 또 나가잖아. 그거야 회사에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회사 일은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 회사에서는 회사 일이라고 쳐. 근데 집에서도 어디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행동하잖아. 지우랑 놀아줄 생각도 없고.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인지 속 시원하게 털어놔야 나도 같이 고민을 하든 이해를 하든 해줄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야말로 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런 거 없다니까, 진짜. 처음에는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데 의심하는 제가 이상하다고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끝장을 볼 생각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이렇게 지낸다는 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한계치에 도달한 셈이었어요. 결국 몇 시간이나 더 입씨름을 한 끝에 남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전에 중학교 동창회 갔었잖아. 그런데 거기서 내 첫사랑을 만났어. 사실 예전에 그 애랑 사귀다가 헤어졌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동창회에 나갔다가 다시 만나게 됐어. 뭐라고? 첫사랑이라고? 지금 그 여자 때문에 이런다는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첫사랑이 있었어요.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같은 반 동창이었죠. 중학교 때는 혼자서 짝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자마자 남편이 그 여자애에게 고백을 해서 사귀기 시작했고요. 연애는 20대 초반에 몇 년을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여자도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다고까지 말했지만 그 여자가 그건 너무 미안하다며 원하지를 않았다고 했고요. 더 어이없는 부분은 그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만났을 때도 너무 놀랐던 게 그 애랑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 얼굴이며 말투까지도 완전히 똑같았어. 말하자면 제가 그 여자의 대용품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다 못해 저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간이며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사랑에 맞지 않았던 딸아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은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그저 제가 다른 사람을 너무 닮아 있어서 사랑했다는 그 말은 차마 맨정신으로 듣기가 힘든 말이었습니다. 이혼하자. 당신한테는 미안해. 너무 미안한데 근데 내 마음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결혼하기 싫다던 나를 들들 볶아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너 이러고도 후회 안 하겠어? 알아.
나도 내가 미친놈인 거. 당신이랑 이혼하면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이혼 안 하면 더 크게 후회할 것 같아. 아니,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나 그 여자 진짜 사랑해. 이번에도 놓치고 싶지 않아. 제발 이혼해주라. 어? 와, 진짜 미쳤네, 미쳤어.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남편 놈은 급기야는 이혼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저에게 매달려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냥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돈 줄게. 내가 가진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주라. 기가 차네 진짜. 사업장만 빼고 당신이 다 가져가. 이 아파트도 당신 줄게. 예금이랑 내 차도 필요하면 가져가도 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진짜야. 남편 놈은 그러면서 저에게 운명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당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운명인 것 같다고요. 아주 세기의 사랑이 납셨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인간이 그런 헛소리를 해댈수록 저는 점점 더 머리와 가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으니까 눈물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놈은 저를 붙들고 울부짖고 이소란의 잠에서 깬 딸아이가 안방에서 건너와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동안 남편 놈이 해왔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즐겨봤었던 드라마 속에 무수히 많은 불륜 장면을 볼 때마다 남편은 언제나 자기 일처럼 화를 내고는 했었거든요.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면서요. 심지어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다녔던 직장에서 바람남 상사 이야기를 할 때는 더 했습니다. 저럴 거면 도대체 왜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본인 인생은 그렇다 치고 와이프와 자식들 인생까지 망쳐가면서 저러고 싶을까? 저렇게까지 양심이 없는 인간은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등등. 이게 전부 다 저 인간이 저에게 했던 소리였습니다.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당분간 아이를 친정에 맡겼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하셨지만 도저히 사정을 설명할 엄두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첫사랑이랑 바람이 나서 첫사랑이랑 닮아서 결혼한 저와는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제가 제 입으로 설명을 하기에도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정처 없이 밖을 떠돌았어요. 발길 닿는 대로 목적지 없이 걷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곳에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요. 입에도 안 대던 술을 마시기도 했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 소리 지르며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았고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웠고 남편을 패버리고 싶기도 했고 심지어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다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타깝게도 이제 끝이 나버렸다는 사실도요. 저는 생각을 다 정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의 일이었어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남편놈은 또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는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혼하자. 정말이야? 진짜 이혼해 줄 거야? 대신에 지우는 내가 데려가. 어차피 넌 데려갈 생각도 없겠지만. 제 말에 그 인간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그 가증스런 연기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모두를 저버리고 고작 하겠다는 게 제 위한 첫사랑과의 소꿉놀이라니. 미안해. 당신이랑 지우한테는 할 말이 없다. 됐어.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내 잘못도 있겠지. 저희는 재산 분할을 마치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남편 놈의 말대로 사업장을 제외한 아파트와 나머지 재산은 거의 다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대신의 조건이었죠. 이혼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리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딸아이의 인생에서 남편 놈이 사라진 것뿐이었어요. 이 집에서 그 인간의 물건들만이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졌고요. 하지만 남편 놈의 짐이 있던 빈자리는 볼 때마다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겠다 싶어 대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색으로 아이의 방의 벽지도 바꿔줬고 낡은 가구들이며 안 쓰는 물건들도 싹 정리해서 내다 버렸고요. 그렇게 집을 갈아엎듯이 환경을 바꾸고 나니 기분도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가끔 가다 아빠를 찾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눈치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이혼을 하고 이 집에서 남편 놈의 모든 물건들이 싹 다 빠져나간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 인간을 만날 용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의 회사에 두고 온 제 짐들이 몇 가지 있었고 딸아이와 관련해 결정해야 할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저 역시도 얼굴을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어차피 짐을 가져가야 했으니 그냥 제가 직접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날 약속을 잡았고 저는 당일이 되어 연차를 쓰고 남편 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사무실로 갔더니 저도 얼굴을 알고 있는 남편 놈의 비서가 어쩔 줄 몰라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사모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안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순간 닫힌 문 안에서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뿐만이 아니라 그 층에 있던 사무실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온갖 욕설에 고성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는 더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 사장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기도 안 차는 남편의 몰골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보. 방 안에서는 남편 놈이 어떤 여자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도 고성이 오가길래 무슨 사람들과 격투라도 벌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 안에서 남편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제 또래의 젊은 여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남편 놈이 말했던 바로 그 첫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많이 닮았다고 하더니 정말 저와 얼굴이 닮기는 많이 닮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야! 야, 너 어디를 도망가? 야, 당장 이리 안 와? 못 들어가고 있어! 저 여자 좀 잡아! 그리고 제가 들어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여자는 남편 놈을 밀치고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격에 휘청거리던 남편 놈은 도망가는 여자를 잡기 위해 뒤를 따라 달려나갔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그 여자를 잡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여자를 놓친 남편 놈이 돌아온 뒤에야 저는 모든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 인간의 비서를 통해서 대충 이야기를 전해들었고요. 비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회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의 속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로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창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던 사이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남편 놈의 회사와 경쟁 관계인 업체의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게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나도 완전히 속은 거라고. 그 여자는 우연히 나갔던 동창회에서 남편 놈이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겠죠. 남편 놈의 정보야 친구들 몇 명만 거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귀는 척 접근을 한 것이었어요.
세계의 사랑이라더니 남편 놈과 만나면서 내부 정보를 모두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멍청하게 그 여자한테 회사 정보를 다 알려줬고 너 어디 좀 모자라니? 나도 몰랐다고.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당신도 한번 봐야 해. 내부 정보가 빼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은 바로 어제였다고 합니다. 사흘 전 회사에 사활이 걸려있던 중요한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던 남편놈은 입찰가가 사전에 경쟁업체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따낸 건 그 여자가 만나던 바로 그 사람이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 싶었던 남편놈이 첫사랑에게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를 시켜 발견하게 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막장 스토리인지 참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겨우 이 꼴을 보여주려고 그 난리를 쳐가며 저와 이혼을 했던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직도 그때 제 옷자락을 붙들고 엎드려 빌면서 헤어져 달라고 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일평생 다시는 못 올 운명적인 사랑에 어쩌고 하더니 운명은 개뿔이었죠. 저보다 더한 악연이 본인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빌 때는 짐작이나 했을까요? 결국 남편놈의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 자금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직후에 그 인간은 어딘가로 도망을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중국인지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았고요. 다만 도망가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고는 몇 마디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중얼거리다가 다시 끊었던 일만 있었죠. 그 뒤로 벌써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 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이제는 전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요. 요즘은 소식 없지? 무슨 소식이요? 아, 그 인간이요? 이제는 없지. 저는 그 인간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 망할 놈이랑 헤어지기 잘했다. 옆에 있었으면 무슨 애를 얼마나 먹였으려고. 처음에는 그저 한숨만 내쉬시던 친정 부모님도 이제는 이혼하기를 잘했다는 말씀을 가끔 하시고는 합니다. 웃긴 건 저더러는 다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잊고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으신지 그럴 때마다 저보다도 더 흥분한 얼굴로 그 인간 욕을 하시고는 하더라고요. 주어 없는 욕을 실컷 하시고는 혹시나 낮잠을 자고 있는 딸아이가 들었을까봐 슬며시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요즘 들어 제가 부쩍 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40을 넘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파란만장했구나 싶은 생각이었죠. 가끔은 그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혼을 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이 더러운 꼴들을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엄마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럼 우리 저 앞 골목 편의점까지 누가 더 빨리 뛰어가기 내기해볼까? 근데 엄마, 저번처럼 또 반뜩 쓰면 안 돼? 어머? 엄마가 언제 그랬어? 전에 하나, 둘 해놓고 바로 뛰었잖아. 진짜 치사해. 참나. 대신에 엄마가 네 가방까지 들고 뛰어줬잖아. 아이고 알았어. 이번에는 새까지 세고 뛴다. 엄마 반칙 못하게 우리 지우가 숫자 세. 그래도 제 곁에서 까르르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결혼해서 좋은 점도 있기는 했구나 싶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고도 아직까지 밝게 웃어주는 아이에게 너무 고맙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전 남편의 몫까지 제가 더 힘내서 딸아이와 이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죠. 앞으로도 부디 지금처럼만 웃을 일이 있기를 빌면서 다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